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 김태일입니다. 오늘도 5분의 패널 나오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요. 정기남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개건 교수, 정태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두수 전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 동창으로 알려진 박두선 신임 대표를 선출하는 무리수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임명권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자초한 비상식적이고 모렴치한 처사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브리핑 내용의 근거는 의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인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가 그것을 관여한 것처럼 전제하고 의심하고 그것을 모렴치라는 극단적인 언어를 써서 사실 모욕적인 브리핑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이런 브리핑을 하셨으면, 그리고 청와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는 상식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일 뿐인데 청와대 측에서 감정적으로 해석하신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정 자리에 대한 인사권 다툼으로 문제의 본질이 호도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밝혀드리겠습니다. 인수위가 쳐다보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국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만찬 회동이 있었던 게 바로 지난 월요일입니다. 당시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동을 마쳐서 앞으로 협력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이 컸는데 불과 며칠 만에 다시금 신구 권력 간 불협화음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부터 좀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정기남 교수님, 네. 지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청와대 측, 인수위 측 지금 며칠 새 지금 거친 말 오고 가면서 상당히 조금 격앙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불협화음, 티격태격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신구 권력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는 얘기지만 좀 금도라는 게 있어야 되겠다. 자, 민간 기업 어찌 보면 사장 인사까지 문제 삼는 인수위의 태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몰상식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브리핑처럼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일반 주주가 44%가 넘는 사실상 민간 상장 기업이거든요. 자, 그리고 사장 선임 절차도 사실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추천, 이사회 의결, 주총 등을 통해서 이미 공시된 사안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노조조차도 심지어는 인사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인수위가 사장 문제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노조에서도 도를 넘은 인사 개입이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게 좀 이 36년 동안 대우조선에 몸담아온 사람이 사장 후보가 됐고, 또 이게 흔히 얘기되는 공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아니잖아요. 전문성도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문제 제기할 근거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가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무슨 인사 알박기 이렇게 운운하면서 비판을 했던 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또 국민적 동의도 얻기 어렵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실제로 이 인수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런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관여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저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수위가 어찌 보면 국정 아젠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도 부족할 판에 그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인사까지 운운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윤석열 당선인에게까지 정무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지금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지금 정기남 교수는 어쨌든 인수위 측의 과도한 인사 개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양측의 이제 오가는 공방을 보면 청와대 측에서 더욱 인수위 측 이 브리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쾌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조금 그 원일 부대변인 그 브리핑이 발표가 조금 좀 과격한 언어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법상으로
조선해양이 이제 공기업이 아닌 거는 맞죠. 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이 55%가 넘는 지분을 갖고 있고 국민연금 지분까지 합치면 60%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의 공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이제 그 이미 이제 공적 자금이 한 4조 원 정도 들어갔고 자산이 한 10조 원, 매출이 한 7조 원이면 굉장히 큰 기업이고. 네.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은 금융위원회가 사실은 산업은행에다가 이 권력 교체 기간 동안에 인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산업은행 그에서 대우 조선해양으로에다가는 그 공문을 내려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사잠선임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그 인수위의 원일이 부대변인이 단정하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요. 모르죠. 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에 지금 인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적절치가 않은 것은 또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발끈하고 무슨 인수위가 기업 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나 이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청와대가 실제로 이 인사 과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권력교체기에 이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걸 소상히 밝히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추측해 볼 때는 나중에 이 문제는 한번 감사를 해볼 문제의 필요성이 있는 문제가 자산 규모가 한 10조 원 되고 매출이 7조 원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장으로 되기를 원하는 그 박주선 지금 신임 대표이사 같은 경우가 초고속 승진을 하면서 강력히 사장이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청와대가 아니라도 누군가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산업은행장이니까 산업은행 회장이 눈 감고 그냥 진행해도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1차 하청부터 시작해서 2, 3, 4차 하청까지 하면 엄청난 기업이 딸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양쪽에서 지나친 언사를 했는데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인사 과정들이 왜 진행이 됐느냐 이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박원석 의원님, 이제 네. 이 지점이란 말이죠. 청와대에서는 이 대우조선해양 민간 기업인데 우리가 뭐 민간 기업에서 인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고 인수위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물론 민간 기업 하지만 공적 자금도 많이 투입됐고 산업은행의 지분도 50% 이상이고 공기업 성격을 띠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 않느냐라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런 논란이 벌어질 만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인수위 대변인이 저렇게 단정적으로 격한 언어를 써서 브리핑할 만큼의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나 형식적인 하자가 있는 선임이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게다가 선임된 날짜를 보면 대선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대선 끝나고 나서 선임이 됐다면은 지금 우리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그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 뭐 감사든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텐데 2월 24일 날 이사회에서 의결이 됐고 2월 28일 날 주총을 열어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대선의 향배가 아직 어디로 기울지 예측하기 어려웠던 시점에 이루어진 사장 인사를 가지고서 이게 임기 말 알박기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도한 비약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 지금 그 당선인과 대통령 간의 회동이 역대 가장 늦은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19일 만에. 그리고 집무실 이전 문제로 한 차례 충돌이 있었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신구 정권 간에 원활하고 좀 매끄러운 권력 교체를 원하는데 자꾸 그런 거에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서로가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양쪽의 언급이나 양쪽의 메시지 강도가 별로 그렇게 다 적절치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인수위는 지금 정권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국정 의제를 정리하는 데 집중해야지 자꾸 이렇게 지금 임기 말에 물려가는 권력을 향해서 뭔가에게 시비를 걸듯이 저런 식의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은 그다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그게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신임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문제가 전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이번에 그 인수위 대변인의 반응은 적절치 않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국수력원자력 거기도 굉장히 큰 규모의 그렇죠. 회사죠. 거기에 이제 사장을 이사회에서 연임시켰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사장 임명을 대통령한테 제청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 교체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도 3월 8일 날 이사회가 열렸다고 하더라도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권력 교체기에 이런 인사를 하지 말라라는 공문들이 내려오고 연락을 받았으면 주주총회를 연기시킬 수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시키지 않고 그냥 28일 날 강행했기 때문에 인수위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 인사를 주도한 게 청와대가 아니냐라는 의심들을 갖게 된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와대로의 지시에 의해서 진행됐는지 아닌지는 사실 확인된 바가 없고 다만 이 인사가 이사회가 있었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주주총회를 열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어서 이거 장성철 교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태근 의원이 예를 들어 주신 기관이 한국수력원자력이잖아요. 한국수력원자력은 엄연하게 공기업이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공기업 성격을 뭐 띈다고 표현을 하더라도 어쨌든 사기업이잖아요. 아까 시점도 얘기했지만 박두선 대표를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한 게 지난 2월 24일. 그리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3월 8일. 대선이 3월 9일. 대선 전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은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써줬지만 이건 대선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인수위에서 왜 이걸 지금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확정 임명은 대선 이후에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지만 산업은행이 55.7%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이거 주주총회 좀 연기하고 이거 임명 좀 연기하자 주장을 했으면 그렇게 처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우조선해양이 민간 기업인데 왜 인수위에서 왜 뭐라고 해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요. 저는 인수위에서 어쨌든 이러한 기업까지 인사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도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요? 왜 이상하냐면 어쨌든 첫 번째로 이동걸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도 9월에 있었던 이해찬 전 대표의 출판 기념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자 민주당 20년 집권 건배 이런 거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지금 신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 동생분의 해양대 동기 친구 아닙니까? 네. 이것도 뭔가 좀 이상하고 그리고 솔직히 지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앞두고 있어요. 그럼 M&A 전문가가 지금 대표가 되는 게 맞지 생산직에서 계속 있으셨던 조선소장 하셨던 분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고속 승진을 해서 사장까지 하는 거, 대표까지 하는 게 이걸 안 이상하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문제 삼았는데 어쨌든 저는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네. 인수위에서 또 이걸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도 조금 과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 대우조선해양의 박두선 신임 대표 어떤 인물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쪽은 기관실에서 무인 당직을 쓸 때 여기 휠하우스, 즉 조타실에서 우리 엔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아가는 조종 장치를 여기서 바로 작동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고 오셨는데 김두수 총장님.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인수위에서는 이 박두수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동기 종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박두선 대표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에 대우조선에 입사해서 이제 36년간 뭐 경력도 있고 하면서 뭐 실무적으로도 탄탄하다. 앞서 이제 언급도 나왔지만 뭐 낙하산이라면 노조에서 먼저부터 반대하고 해야 되는데 노조에서는 어쨌든 옹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이 지적에서 첫 번째 동생의 대학 동창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처럼 보이지만
한국의 조선 산업의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해양대 출신이잖아요. 앞으로 보면 해양대 출신은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같은 동창이니까 뭐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조금 말을 바꾸면 앞으로 서울대 법대는 뭐든 하면 이게 윤당선인의 동창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초점이 빗나갔다. 첫 번째 누구의 동생의 동창 뭐 이런 건 정말 초점이 잘못 맞추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이야기가 금융위가 그런 지침을 내려서 산업은행에 그런 것을 내렸다면 산업은행, 금융위, 산업은행, 그도 대우해양조선 이 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걸 왜 인수위는 청와대에 공개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초점이 빗나간 거죠.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년간 대우조선에서 내부에서 탄탄하게 실력을 다져온 사람인데 대우조선이 과연 이제 M&A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지금 현재 굉장히 이제 조선 산업이 하락이니까 더 발전시킬 수 여지가 있는지는 현재 판단할 수 없으나 내부에서 볼 때는 가장 내부를 잘 알고 그다음에 이걸 실력을 쌓아온 사람을 임명한 과정을 거친 건데 이걸 갑자기 인수위가 11일 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대우조선을 팔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부 이렇게 조선을 직접 맡았던 사람을 이렇게 시비를 걸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것도 초점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수위가 마치 이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전리품을 챙기는데 당신들이 먼저 가져간 게 문제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국민들은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수위는 이번에 무리했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패널들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이 대표이사, 신임 대표이사가 임명된 이 시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의문이 좀 남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이제 민간기업까지 인수위에서 인사를 거론하는 자체가 조금 나간 거 아니냐라는 뭐 소위 얘기하는 양비론적인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기랑 교수. 이거는 이 문제는 이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예비비 일부가 이제 뭐 안건으로 올라올 거다라고 하는데 또 이 문제는 이 문제고 또 저 문제는 저 문제고 같이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정면 충돌은 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인수위가 어쨌든 이 알박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좀 꼬리를 내린 지금 모양새고요. 자,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호 이렇게 뭐 마주치는 갈등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양측의 입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집무실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확고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상징적인 부분이 저는 이른바 496억 원의 이전 비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누누이 강조했던 안보 공백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적절한 예비비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통해서 저는 의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고 또 인수위는 대통령의 어떤 안보 공백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들께 해소하는 방식으로 이전 자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이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두고도 정치권이 연일 시끌시끌합니다. 관련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이 6급 상당의 행정직으로 알려졌는데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오랜 기간 인연이 있었던 모 디자이너의 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해서 그 딸을 특혜 채용한 것이 아니었는지 한미 정상회담이나 G20 정상회담이나 이런 공식 자리에 나가는 의상들을 특혜 구매를 시킨 것이 아닌지 이런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차제에 청와대에서는 김정숙 여사의 이러한 옷값 문제와 특혜 채용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계약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모와 거기에 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이러한 어떤 계약직의 채용은 뭐 추천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 한 분뿐만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시고 그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만이 아니라 어느 청와대도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것이 왜 특별한 일이라고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하는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옷을 뭐 사비로 구입했느냐 아니면 특활비로 구입했느냐 뭐 이런 공방과 더불어서요. 지금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또 공방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정숙 여사를 근접 보좌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적절한 채용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거는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뭐 김정숙 여사의 옷가을로 비롯해가지고 뭔가 일관되게 설명을 하면 사실은 논란이 잦아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옷값 문제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뭐 그 특수활동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뭐 논란이 되니까 전부 사비로 구입했다. 그럼 2019년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죠. 근데 그 문재인 정부가 항상 강조해왔던 내용이 뭐냐면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리고 모든 걸 투명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저는 예를 들면 그 계약직으로 그런 뭐 그 코디를 담당하거나 의전을 담당하는 사람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6급 계약 직원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도 해명할 때 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누구의 딸이어서 지금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 해외 국적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러이러이러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실제로 아, 기본적으로 뭐 그런 코디라든지 의상이라든지 의전과 관련해 가지고 단연간의 경력이 있고 그래서 계약직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뭐 그냥 지금 계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 그 디자이너의 딸이기 때문에 고용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당사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명료한 소명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저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걸 일방적으로 계속 문제 있다라고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실제로 그 계약직으로 6급직으로 있었다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과거의 경력이 어땠고 했던 일이 무엇이었고 그리고 그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소위 보안 유지와 관련된 그런 뭐 절차들을 다 밟았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확인을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도수 총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가 계속 되잖아요. 어쨌든 이 계약직 직원은 프랑스 국적자고 또 일각에서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던 디자이너가 청와대에 이 계약직으로 들어올 만했을까? 한편에서는 또 사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인연의 인사의 딸을 국민의 세금을 줘가면서 채용을 해야 됐었냐라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모할 만큼의 이제 전문가 영역이냐인데요. 이거는 이제 별정직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이 채용이 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아주 이제 공모를 거치지 않은 6급이면 청와대에서 그렇게 높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의 6급은 높지만 청와대에서 그렇게 6급은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책임자급은 아니거든요. 3급 정도가 돼야 책임자급이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러한 이제 이 국민의힘 이런 공세가 뭐냐면 지금 옷값부터 시작해서 이제 뭔가 그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적 문제까지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냥 그 막판 공세처럼 느껴집니다. 실제 이게 정말 타당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모르겠지만 그 김정숙 여사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도움을 주고 또 옷을 코디하고 이런 부분 정도의 한 별정직 직원을 쓴 건데 그리고 또 이 직원이 이제 뭐 부모는 한국인이지만 이제 프랑스 국적이라고 해서 다 사전에 조회해서 실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외교 안보에 가난하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고용할 수 있게 또 내교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다 거쳐서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뒤늦게 이걸 이제 계속 그 시비 거는 저희가 좀 저는 문제가 있고 특히 이걸 국민의힘에 이렇게 부대변이라든지 공식적으로 이걸 임기 말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정치 발전에 있어서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철 교수는 뭐 다른 의견 좀 있으실까요? 정치 발전 때문에 이건 지양을 해야죠. 하지만 5년 전 되돌아보자고요. 민주당에 계시던 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 문제 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지독하게 뭐라 했습니까? 특히 김태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2006년 10월에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옷값을 대통령께서 사비로 지불했다라는 대통령실에 우리 보고를 받았다. 그렇다면은 그 사비 송금한 기록, 출금한 기록 그것을 제출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비까지 문제 삼았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그냥 부메랑으로 다가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옷값 문제를 갖고 자꾸 정치권에서 논란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현재 대통령 영부인께서 좀 너무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집권 초기에 청와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저희는 칫솔도요 다이소에서 사고요. 대통령 영부인께서는요 옷을 리폼해서 입어요. 그렇게 절약하는 대통령 부부 상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어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다? 이것은 국민의 감정상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받을 수 있어요. 전임 대통령 영부인들 보자고요.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 김인옥 여사 옷 문제 가지고 문제 나온 적 있습니까? 이것은 자꾸 우리가 사비로 옷 사 입었는데 웬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청와대랑 민주당에서 방어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프랑스 국적의 누구를 특채를 했다. 필요하면 특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특채의 하나의 채용 과정이에요. 근데 5년 전을 되돌아보자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헬스 트레이너 했던 윤전추 행정관. 그 사람 왜 특채했냐고 민주당에서 얼마나 많이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다 내로남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는 과한 공격이야 라고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그런 식으로 방어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폼을 이렇게 좀 화려하게 리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 정도까지 영부인께서 실력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사비로 다 지출했고 카드 결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박수현 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현금으로도 지급했다. 왜? 디자이너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그런데 뭐 현금으로 했든 카드로 했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반문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청와대 해명에 대해서 그렇게 썩 공감을 할 수는 없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논란 자체가 된 것도 역시 이제 처음에는 뭐 카드 결제했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는 현금 지급했다. 뭐 심지어 현금을 썼지만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 결국은 뭡니까? 탁현민 비서관이나 박수현 대변인을 통해서 해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어떤 의혹을 증폭시킨 측면이 있지 않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네. 더 나아가서 현금을 지급하는 어떤 예우 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저는 이게 얼마나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저는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 해명 자체가 공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런 논란 자체가 더 이상 사비로 쓴 문제라면 더 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이 어떤 공당입니다만 공당의 수석 부대표가 사실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죠. 무슨 얘기냐면 옷값 논란이 어떻게 대장동 그 의혹과 구조가 똑같습니까? 도대체 공감할 만한 국민들이 설득 가능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맞지 시민단체가 최초에 너무 대통령 부인이 옷이 뭐 178벌이고 화려하다 해서 문제 제기를 특활비 사용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나는 충분히 그런 의문은 제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책임지고 있는 공당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이른바 특활비 문제는 일체 손대지 않으면서 그 문제는 여야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논의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어떤 대단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이 옷값 논란에 목매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는 뭐 대장동 사업과 구조가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런 억측까지 보인다면 옷값 논란 자체가 정말 딴 데로 엄한 데로 지금 화살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대단히 좀 불편한 모습입니다. 박원순 의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데 단순하게만 이렇게 봤을 때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청와대에서 내역이라든지 세세하게 공개를 하면 뭐 온당하면은 이게 이 논란이 수그러들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공개를 안 하는 혹은 못하는 뭐 이런 이유는 있을까요? 뭐 안보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안보상. 특수활동비라는 게 지금 법적 공개 의무가 없어요. 저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국민의 혈세를 쓰는 건데 어떻게 이 뭐 물건을 사거나 뭘 구입했을 때
그걸 구입한 증빙도 남겨놓지 않고 그걸 공개할 의무도 없고 그래서 흔히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눈먼 돈이라 그러고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나눠 쓰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었다면 사실은 저는 이 제도는 진즉 손봤어야 되고 지금도 정치권이 논의해야 될 핵심적인 이슈는 이 특수활동비 이대로 둘 거냐. 최소한 공개 의무라도 그리고 지출 증빙의 의무라도 남겨야 된다라는 합의를 이뤄내는 거지 저걸 가지고 뭐 사비로 썼니 특수활동비를 썼니 이렇게 공방을 벌일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5년 전에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주당이 강력하게 특수활동비 공개를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적폐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은 상황, 뭐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격은 비슷하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그거는 국가안보상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사실은 내로남불인 거죠.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반박할 것은 반박하되 지금 이렇게 거듭 이 정권 말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자. 오히려 이렇게 선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순리적으로 문제를 푸는 태도인데 계속 지금 변명만 하고 있고 최초에는 시민단체에서 특수활동비 공개로 이걸 쟁점화하고 문제 제기했던 사안이 네. 이제는 지금 옷값 공방으로 변질돼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 공방이 오고 가는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는 연일 정치 공세다 이렇게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공경에 빠졌다고 해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 공세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문제 삼아서는 결코 국정을 바르게 펼 수 없습니다. 청와대 특활비를 꼬투리 잡기 이전에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집행했던 특활비 147억 원의 사용처부터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정태근 의원님, 지금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5년 전에 뭐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가 떠오른다. 이거 논두렁 시계 같은 사악한 정치다 이렇게 맞대응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논두렁 시계가 떠오르는 게 아니고요. 2015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 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의 특활비 문제를 가지고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특활비 147억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지금 법무부에서 하면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박봉계 장관이잖아요. 자기 있는 사람 자기 편 사람한테 지금 하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그걸 안 하고 앉아가지고 그거를 윤석열 당선인한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얘기한 대로 뭔가 일관되게 안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 설명이 선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옷값 문제만 해도 최초부터 2019년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공개 못한다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비로 구입했다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공개 못한다고 그랬다가 법원의 판결이 나오니까 항소하고 지금은 논란이 되니까 카드로 사비로 구입했다고 그랬다가 또 아니다. 현금으로 계산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김조숙 여사도 민주당이 설명하는 것이 너무 구차한 것은 분명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이제 재산공개 관련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문재인 대통령 그 양산 매곡동에 있는 집을 매각을 했는데 무려 차익이 한 20억 가까이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11억을 갖다가 빌렸는데 사인간의 대출이라고 했는데 아무 근저당 설정 없이 담보 없이 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도대체 이게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도 추측을 가지고 계속 공세를 해서도 안 되지만 당연히 투명하게 하겠다고 한 측에서도 기본적으로 일관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된다는 거죠. 장 교수님, 제가 이제 시청자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뭐 별 얘기가 없다가 지금 이제 정권 말이잖아요. 왜 꼭 정권 말 되면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냐? 그냥 이렇게 좀 좋게 이렇게
매듭 지을 수는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죠? 어차피 신구 권력의 갈등이다, 충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권력, 물러나는 권력은 본인들이 과거에 5년 동안 했던 일과 관련해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왔을 때 뭔가 밝혀지면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갈등과 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마다 5년마다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보와 관련된 문제를 갖고 특수활동비를 편성한 것인데 그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면 과연 특수활동비 존재 자체에 의의에 맞는 것인가라고 할 수밖에 없고, 저는 차제에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을 제외하고는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국정원은 지금 안보비 형태로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청와대가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은요,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한테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이렇게 현금으로 보너스 형식으로 다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수활동비를 없애고 차라리 업무추진비를 좀 확대를 하면 결국에는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게 돼 있거든요, 법인카드로. 그렇다면 그 카드는 증빙 내역이 다 뭐 전산상으로 등록이 다 돼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자꾸 지급하는 특수활동비 형태의 저런 돈은 없애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공개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매번 이제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니까요. 앞으로는 어떻게 좀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쪽으로 어떻게 좀 개선이 좀 됐으면 어떨까 하는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 짚어봤고요. 다음은 2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관련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송영길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이지 기득권이 아닙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일각에서 저한테 강력히 요청을 많이 하니까 또 일부 의원들, 청년 당원들, 또 우리 정성 의원까지 막 찾아와서 그런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독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민주당다운 정신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런 사직생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도 나오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거,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글쎄 저는 뭐 별로 동의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요. 네. 대선을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예. 또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이고, 네. 근데 갑자기 서울로 오신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조금 자연스럽지는 않죠. 자연스럽지 않다. 저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예. 마치 뭐 의원들이 권고하고 예. 당에서 차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차출이 아니고 사실상 자출입니다. 그래서 네,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누가 후보로 출마를 하느냐 이 문제로 상당히 좀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대상 바로 영상에서 봤던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김두수 총장님, 송영길 전 대표가 송파구로 이제 주소 이전을 했잖아요. 근데 보면 뭐 서울시장에 나가겠다 정확하게 말한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주소 이전을 했다, 나가겠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습니다. 출마 선언과 진배 없고요. 문제는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말한 게 그래도 가장 국민들 상식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민주당 비대위가 이런 전략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장 출마자가 없으면 내부에서 열심히 찾거나 그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기획을 해내는 그 일이 비대위 역할인데, 비대위 대표가 이 부분을 지켜보니까 마치 이제 여기저기서 그냥 정치적 실력자 내지는 뭐 좀 중진급 이런 사람들이 인천시장 했던 사람이 서울시장 나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거 조정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지방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당이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좀 깊은
어떤 승차를 하고 그 고민 속에라면 이 문제에 좀 더 다르게 대처할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임시 처방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는 저쪽에서 끄집어 쓰고 또 저쪽 문제는 다 다른 데서 끄집어 오는 이런 식의 연쇄 뭔가 이동이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어쩔 수 없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더라도 전략적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령 교수님, 요즘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가 아까 뭐 잠깐 이제 얘기도 있었지만 서울시장 후보 자리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보면 이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당선된 것도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점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기는 쉬운 일은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누구도 지금 서울시장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지금 자원을 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보궐선거 패배 또 지난 대선에서도 어쨌든 서울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72석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여당이 지금은 여당입니다만 아니 서울을 포기하고 다른 지방선거를 사실 견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영길 이제 서울시장 차출론 또는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입장 이런 부분은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과 민심을 다 잃는 길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자, 이를테면 아까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 586 용태론을 주도하면서 불출마 선언한 사람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소위 이른바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사람이 송영길 대표입니다. 자, 이를테면 당대표까지 그렇게까지 사퇴해놓고 아니 다시 지방선거에서 마땅히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서울시장에 한번 출마하겠다? 이걸 과연 국민들이 도대체 지난번에 불출마는 무슨 의미여 당대표 사퇴는 무슨 의미냐? 사실 쇄신과 국민적 눈높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어울리지 않는 지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인천의 지역구 5선 의원이에요. 네. 인천시장까지 역임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 사람이 소위 지방선거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서울시장을 소위 당리당략적 차원이죠. 정략적 차원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 명분이 대단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자, 지도부가 저는 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뭡니까? 민주당 이상하다라는 게 제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윤호중으로 바뀌고 윤호중 대표가 원내대표가 박홍근으로 바뀌고 국민들 눈에 보기에는요. 다 거기로 보이는 거예요. 0.73% 차이로 패배한 것이 결국은 책임과 혁신을 못하게 하고 거기에 지금 젖잘싸 분위기에 빠져들게 하면서 오히려 그 아까운 패배가 현재 민주당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좀 저는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 현실적으로 송영길 전 대표 말고 오세훈 시장에 맞설 대항마 누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뭐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당이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라든지 전략적 고민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개혁 진보 세력의 연대라고 하는 그런 가치를 한번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도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를테면 지금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또 우리 누구죠? 대선 후보에 나왔던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젊고 어쨌든 굉장히 연부역강한 후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이 당의 입장과 서울 시민의 어떤 니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얼마든지 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원순 의원님, 그러면 일단 송 전 대표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건 본인 정치 인생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을 꺾는다면 앞으로 이제 대선 가도까지 가는데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고 만약에 진다면 송영길 전 대표 정치 인생에 상당히 조금 큰 오점을 남기는 길이 될 거고 생각이 참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누구보다 생각을 많이 하겠죠, 가장 본인이. 근데 이제 정치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특히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명분입니다. 근데 그 명분이 취약하면 그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그 서울시장 출마는 앞서도 다 지적을 하셨지만 명분이 없습니다. 대선 끝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고 당대표 내려놓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게 뭔가 혁신을 위해서 또 기득권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내려놓는다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기득권의 자리로 복귀하는 모양새잖아요.
당내에서조차 지금 흔쾌하게 저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서울 시민들을 설득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선 이후의 정치 지형이 특히 서울의 지난 대선 득표 결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좀 열세다 이런 차원의 문제보다도 저런 선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서울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어렵고 결국 송영길 대표의 남은 정치 인생에도 그다지 그렇게 좋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금 더 명분 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연 경기도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눈길을 끌고 있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합니다. 경기도에서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가 됩니다. 둘째,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됩니다. 셋째, 정치 교체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저 유승민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동안 깊이 생각했고 이제 저의 마음을 확고히 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태근 의원님. 네. 자막 빼고 오디오 줄이고 영상만 보면 경기지사 선거인지 대선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두 분 다 이제 대선에 도전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 의외로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서울하고 경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강세인 건데 지금 이제 이 민주당의 김동연 전 대표가 후보로 나서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서는 과정도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선거를 달구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연고 지역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 내에서 상당히 이제 개혁 성향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전문가로서의 또 평가를 받고 있어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이번 경기지사 선거가 뜨거울 거라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제 양쪽 다 경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선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민주당 같은 경우가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할 것 같아요.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뭐 심재철 의원 또 함진규 전 의원 또 이제 김은혜 대변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는 민주당의 경선이 훨씬 더 치열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김동연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그 혹독한 경선의 과정들을 잘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1차 관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소위 이제 급이라고 하죠. 이게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커진 것 같은데 각각의 후보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민주당만 보면 지금 정태근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관련된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바깥에 계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좋은 분들 들어왔을 적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게임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오시는 분이 권리당을 한 명도 모르는데 공정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또 뭐 당에서 아주 그 큰 뜻을 가지고 충분히 잘 조정하거나 또는 결정하리라 믿습니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왔으면 경기의 룰에 따라서 할 일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와서 룰이 안 좋다 아니면 이건 나한테 안 맞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선수의 도리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김동연 한 사람을 위한
그 정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비율을 이제 줄이자는 그런 주장을 이제 김동연 후보께서 지금 하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겁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룰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반칙 아니겠습니까? 장성재 교수님, 이거는 뭐 어느 당의 문제뿐만 아닌 것 같아요. 뭐 민주당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느 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새 인물이 들어오면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소리야. 선수가 룰도 모르고 경기장에 들어오면 되겠어. 어떻게 이렇게 맞서요? 맞는 말이죠, 양측 다. 그렇죠. 양쪽 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선이 일어날 때마다 이 룰 협상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보를 뽑을 때 일반 국민 50%, 권리당원 50% 식으로 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과연 우리 사람일까? 저분을 우리 후보로 내세웠을 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 100%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근데 결론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는 다음 주 여론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다음 주에 여론조사가 쭉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김동연 전 부총리가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유승민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심재철 후보를 상대로 경쟁력이 월등하게 높아서 이기는 걸로 나온다. 그럼 민주당 지지층들이 야, 김동연 부총리를 내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룰대로 해도 김동연 부총리가 이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경쟁력 있는 의미 있는 그러한 득표 여론조사상 의미 있는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것은 뭐 어떤 룰을 바꾸더라도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는 불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한번 주목해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김두수 전 총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민주당에서 출사표를 던진 인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도 있고 5선 안민석 의원, 5선 조정식 의원, 수원시장 했던 염태영 시장. 어떠세요? 이렇게 4명 각축전. 일단 민주당은 3가지 경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작은 단위 이렇게 좀 인물을 잘 모르고 이럴 때는 당헌 경선을 하고요. 저렇게 이제 광역시장 이런 경우에 이제 국민 참여 경선이라 해가지고 국민 절반, 일반 당원 절반 이렇게 하고 대통령 선거는 국민 경선이라고 해서 전체의 선거인단을 받아서 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대체로 이거에 이제 흔히들 당심과 민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대부분은 결국은 이 큰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에 앞서는 후보가 당심을 견인하게 됩니다. 그게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같은 현상도 그러고요. 또 뭐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이 4년 전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전해철 후보가 있었는데 전해철 후보가 당시에 경기도의원의 거의 90% 지지를 받았어요. 경기도의원들의. 그러나 막상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흘러가는 방식 전체를 보면 대체로 어쨌든 민심에서 앞서는 후보가 이기게 되는데 다만 이게 민심을 확인하는 방식이 여론조사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가 한계가 많거든요. 여론조사는 결국 인지도 싸움이고 누구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느냐. 또 하나 이 여론조사 핵심은 이 이름이 알려진 사람과 상대 후보와의 대척 관계거든요. 결국은 저게 유승민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는 바람에 유승민 후보와 상대적 대비가 되는 후보가 누구냐. 이 부분이 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방자치의 고유의 성격인 지방행정의 경험이나 지방에 대한 고민이나 연고나 이런 전체를 벗어나서 결국은 대선과 비슷한 민심의 형식을 확인하는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지금 뭐 말한 대로 김동연 후보가 여론조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유승민 전 의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 출신 패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유승민 전 의원 정치적 기반이 대구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한다. 명분이 있는 출마. 국민적 명분이 없죠. 본인도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을 걸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뭐 대선 후보에서 탈락한 뒤에 정계 은퇴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또 현실 정치인이 정계 은퇴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또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과연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기여한 바가 있으며 경기도에 어찌 보면 주소지를 준 적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 속에서 대단히 정치적 어떤 본인의 행로 차원에서 당의 승리라고 하는 어떤 어떤 정무적 판단, 전략적 고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경기도에 출마해서 거기서 경기도지사를 승리하고 또 마침 경기도에서 승리한다면 차후에 다시 또 차기 대권까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순전히 어떤 정치적 어떤 고려 여기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 명분 자체는 굉장히 없다. 아까 말씀드렸던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하는 거랑 비슷한 위치에서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자, 물론 그러나 당에서 어떤 경선 과정에서 어떤 또 당내 경선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논리와 명분으로 그것을 극복해내는지 그것은 좀 두고 볼 일인 것 같습니다. 혹시 국민의힘 출신인 정태근 전 의원은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그런 비판이 제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하고 서울시는 조금 다른 광역시하고 좀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인구가 서울시 1,000만 그리고 경기도가 1,400만 인구가 많다라는 측면을 넘어서 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시 부시장으로 잠시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만 해도 사실은 국방 기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능, 거의 나라에 가까운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자기가 더 큰 데서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 거기서 정말 이 도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말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제 또 반대로 물론 뭐 자기 그 본향에 내려가서 고향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겠다라는 것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서울시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유능한 인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지방자치, 주민의 삶 그리고 그 지역의 미래의 발전과 더해서 나라의 발전들을 책임지는 중핵도시로서의 역할들을 잘해나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뭐 서울 시민도 경기도민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어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송영길 전 대표, 인천 사시다가 서울 송파구에 이전하시고 유승민 전 의원 경기도로 이전하고 김동연 대표 이전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연고가 이슈로 떠오르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 좀 해보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의 고유의 어떤 의미, 본질 이런 건 실종되고 유력 대선 주자들의 지난 대선의 연장전 혹은 차기 대선의 전초전 비슷하게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됐어요.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요. 물론 뭐 억지스럽게라도 명분을 내세우면 못 내세울 바는 없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30년이 넘어서 성숙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지방자치의 고유한 취지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냐. 저분들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앞으로 4년 임기 내내 뭘 하겠습니까? 차기 대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과연 저분들이 그런 어떤 지방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또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좀 비판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 김동연 후보도 그렇습니다.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경기도와 연고가 없고 명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김동연 후보 대선 후보 출마 명분이 뭐였습니까? 양당 정치 극복이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 그 국정 운영 5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견해를 가지고 출범했는데 후보 단일화하더니 슬그머니 이제 와서 합당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양당 정치를 극복하겠다면서 그 양당 정치 한 축과 합당해서 정치 교체가 이루어지고 양당 정치 극복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본인이 경기도지사가 후보가 되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고 정치교체가 된다는 것도 무슨 논리인지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경기 지역 살펴봤고요. 다음은 요즘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바로 대구 지역인데요. 이 대구 지역이 왜 핫하게 떠오르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봉이야, 봉.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대구를 가장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그 한결같음으로 늘 그리워했던 고향 대구를 위해서 곧게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얘기가 대통령을 팔아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개인적인 모멸감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곧 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후원회 회장으로 대통령께서 후원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그러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기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으신지?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장성철 교수님, 유영하 변호사 대구시장 출마 예상됐던 건가요? 조금 예상이 됐었죠. 거의 출마한다라고 소문이 좀 났었고요. 근데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난 5년 동안 팔아가지고 정치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모멸감 느낀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팔아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옥에 있을 때 그 뒷바라지 안 했으면은 저렇게 출마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저 기자회견 하러 간다고 그랬더니 잘하고 오세요라고 했습니다. 라고 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 뒤에는 있어요.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욕보이는 행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탄핵당한 대통령이었고 감옥에 계시다가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결국에는 사면되신 분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유영하 변호사가 저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유영하 변호사의 잘못된 선택은 분명히 대구 시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에 출마한다는 사실 이 부분보다 더 관심을 끄는 건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원회장을 맡는다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지난번에 이 유영하 변호사가 총선에 출마할 때도 지지 선언을 했었는데 그때 모습 잠깐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유영하 후보는 저와 오랫동안 생각과 뜻을 같이 해온 동반자로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신뢰하는 분입니다. 정의감에 불타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일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한번 일을 맡으면 밤을 새서라도 해내는 그 열정과 추진력이 대단해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한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제가 못 이룬 꿈들은 이제 또 다른 이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정태훈 의원님, 지난 2008년에 이제 총선 출마했을 때 지지 선언하는 영상도 봤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시장 출마를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세차에도 오를까요? 유세차에 오를지 안 오를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영하 후보가 지금 당내 경선을 할지 지금 무소속 후보로 할지 명시적으로 밝혀진 건 없는데 지금은 당적은 국민의힘 지금은 소속이죠.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고 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한 장소가 대구시당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선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현재까지는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시장 나갈 생각이 있다는 얘기는 일정 정도 전에 들었는데 그거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달성 사저에 들어가면서 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나를 잇는 인재들이 그 꿈을 이뤄야 된다.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를 지금 관여하실 생각이 분명하구나라고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번 대구 시장 선거 같은 경우가 유영하 변호사가 당내 경선을 할지 바로 무소속으로 진입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정도 유영하 변호사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파괴력을 보이면 그것은 거기서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유영하 변호사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더 연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규칙가 주목되는 거고 현재 지금 그 당내 경선을 했을 때 판세로 봤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앞선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 선언을 저렇게 했고 아마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장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 대구 지역도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의 정치적 행로가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냐라는 평가와는 별개로 실제로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여론조사에서 나오는가에 따라 가지고 적어도 대구나 경북 지역에 있어서는 상당한 파장이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론이 되면서 이 대구시장 선거 분위기가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분들한테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인물들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보내주신 그 성원과 사랑 그리고 제 꿈과 비전을 소중히 품에 안고 이제 고향 대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함께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만들고 대구의 번영과 영광을 위해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당 얘기를 하지만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의원과 김재원 최고위원이 딱 화면에 나왔습니다. 다들 이제 보기에 인지도 측면에서는 홍준표 의원이 높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인연을 또 생각해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무수석도 했고 각각의 이제 뭐 얻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 거론이 된다. 누구한테 영향이 더 클까요? 일단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 뭐 개운치 않은 상황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다지 뭐 매끄러운 사이도 아닌데다가 사실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가 아니었다면 거의 뭐 홍준표 의원으로 대구시장 후보가 확정이 날 가능성이 높았는데 굉장히 큰 변수가 생긴 거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또 김재원 의원도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친박의 핵심적인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씨를 축으로 한 합종연행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승부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큰 결단인데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근데 그 상당히 큰 결단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경기도도 그렇고요.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이 당 경선을 또 치러야 되겠죠.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이 전개가 될 텐데 어떻게 좀 변해갈지 저희도 지켜보고 계속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새 정부의 조각 관련해서도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국정 과제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이 가운데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실용주의고 그리고 국민의 이익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게 없고요. 총리 인선만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총리 인선 좀 늦어지지. 글쎄 그거는 뭐 보시죠. 예, 점심 맛있게 하십시오. 예.
아직 뭐 후보자분 중에 뭐 어떤 분도 만난 분은 없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한덕수 전 총리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일 오후에 직접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장성철 교수님, 왜 한덕수 전 총리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부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총리 인준 통과가 가능하다.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고 또 하나는 통합, 그리고 경제 문제, 그리고 실용 이런 것이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도하려고 하는, 추진하려고 하는 것과 좀 맞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노무현 정권 때 총리하셨고요. 뭐 이명박 정권 때도 뭐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박근혜 정권 때까지 계속 공직에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상당한 경륜과 경험을 갖고 윤석열 당선인의 부족함을 좀 채울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확 눈길을 끌거나 아니면은 국민적인 환호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무난한 인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수 총장님, 지금 장성철 교수 말대로 그럼 인준 걱정은 안 해도 되나요? 암만 해도 좀 이분 출생이 전북 전주로 알고 있어서 그 민생 경제를 챙기는 쪽으로 이동을 했지만 국민 통합적 요소도 이렇게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또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어쨌든 경험이 대체로 부족하고 정치 초년인데 여기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는 이제 정치 쪽에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오랜 관료 생활과 이런 공직 생활을 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감 같은 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노무현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고건 총리 초대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모난돌이라면 그 모난돌에 아주 알맞는 받침, 나무 받침이 있는데 그게 고건 국무총리다. 그래서 안정감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측면에 윤석열 당선인과 한덕수 국무총리 짝이 어울려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안정감은 느낄 것 같은데 이제 나이도 좀 많으시고 요 최근에 어떤 일련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뚜렷한 소신을 밝힌 적은 없어서 그 점은 조금 염려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님,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딱 100% 확정은 아니다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막판까지 고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저도 어떤 게 핵심적인 그 한덕수 후보자를 등용하는 이유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강력히 부상되는 사람은 그 임종영 전 금융위원장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본인이 고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강점이 지금 있는 게 한미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호남이어가지고 무슨 뭐 이거보다도 일단 우선 특문회를 통과하고 한미 관계에 주력하자 뭐 이런 측면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한 가지 느낌은 지금 MB계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 노무현 때의 역할을 했던 사람도 많이 등용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좀 받았습니다.